저는 45살의 남자이고 결혼 생활 10년 중 8년간 우리는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말이 주말 부부지 서로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 만나는 주말보다 만나지 못하는 주말이 더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집에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각자 떨어져 지냈는데 익숙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우리 얼굴 못 본 지 3주나 됐는데 이번 주말에는 집에 한번 오라고요. 아내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하고 주말에 부산에서 아내가 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7살 딸아이가 일찍 잠든 후 아내는 술 한잔 할래? 하고 묻더니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잠깐만 기다려. 안주 만들어 갈게. 했습니다. 갑자기 웬 술이야? 하고 물어도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부엌에서 안주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심 긴장했습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누구랑 술 마시다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화를 내면서 술이라면 질색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주까지 만들고 술상을 차리다니 저도 모르게 아내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죠. 설마 나도 모르는 새 내 집에 내려갔다 왔나? 설마 내가 그 여자 만난 걸 아내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혹시나 몰라 전화기 속 메시지를 지우고 있는데 아내가 어느새 제 옆에 와서는 한 잔 받아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보다 말고 놀라서 그래. 아내가 건네는 소주잔을 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오늘 무슨 날이야? 갑자기 웬 술이야? 일단 한 잔 해. 내가 당신 좋아하는 골뱅이 무침 해왔잖아.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 아내를 바라보며 뭐 할 말 있냐고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부탁이 있어. 당신이 만나는 그 여자, 당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그 유부녀 헤어졌으면 좋겠어. 조금 전에 마신 술이 턱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부터 알았는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어 저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겨우 물었습니다.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그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거. 처음엔 설마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바람이라니 말도 안 된다 했는데 맞더라고. 나 너무 화가 났고 배신감 느껴져서 미칠 것 같았어. 세상 남자 다 바람이 나도 당신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 내 친구들이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남자 없다고 해도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어. 당신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니까. 당신 나한테 너무 잘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래?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눈치를 채고 내 뒷조사를 했는지 아내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자꾸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도 없었어.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둘이 끌어내리려고 했어. 고액 연봉을 받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개망신 주고 쪽박차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조용히 증거 모았어. 소송 걸고 판결문 받아서 회사 대표에게 넘기려고. 그런데 그만뒀어. 당신이 살아야 하니까. 당신 돈 벌어야 하고 당신이 우리 수아 키워야 하니까. 나 다 덮었어. 그러니 당신 그 여자하고 헤어져. 안 그러면 언젠가 그 여자 남편이 당신을 가만 안 둘 거야. 당신을 끌어내릴 거라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끝내야 해. 당신이 우리 수아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나중에는 나는 없을 테니까. 저는 고개 숙여 얘기를 듣다가
뜬금없는 소리에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내가 책임져야 한다니? 당신이 없다니? 무슨 말이야 그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군요. 병원 다녀왔어. 난소암 4기래.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저는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바람핀 것을 알고 저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겠지, 괜히 해본 얘기겠지 애써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농담이지? 그냥 하는 소리지? 어? 아니잖아. 내가 다른 여자 만나서 화가 나서 그냥 하는 소리지? 어? 아니지? 아니잖아. 나 딱 한 번이야. 술 마시고 술김에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보, 수아 엄마, 어서 말해. 아니라고 말하라고.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 겁주려고 그냥 하는 소리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떡해. 사실이야. 배가 자꾸 나와서 살이 찌는 건 줄 알았어. 당신은 딴 여자한테 정신 팔려 있지. 내 배는 자꾸 나오지. 독하게 다이어트하고 살 빼서 당신 앞에서 보란 듯이 멋지게 보이고 싶었어. 그래서 굶고 운동하고. 그런데 배가 들어가지 않아서 내과에 갔어. 다이어트 약이라도 처방받아볼까 해서. 그런데 이건 지방이 아니라 가스라고 했어. 배에 가스가 찼다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처방해주는 약을 한 달 가까이 먹었어. 그래도 낫질 않아서 큰 병원에 가봤는데 난소암이래. 그것도 사기. 배에 물이 차서 배가 나왔던 거였어. 진짜 큰 병원으로 가봤어야 했는데 엉뚱하게 시간을 보내다 암을 키웠나 봐. 폐와 장기에 암이 전이돼서 수술도 어렵대.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항암 치료를 해도 오래 살지는 못하나 봐. 아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눈물 때문에 눈앞이 흐릿해져 아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나이 40도 안 됐습니다. 우리 딸 이제 겨우 7살이었고 저는 잠깐 다른데 눈을 돌리긴 했지만 아내와 헤어질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잠깐 술김에 눈이 맞아 제가 미친놈이죠. 제가 바람이 나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아내는 엄청난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얘기 안 했어?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당신한테 딴 여자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구질구질해지기 싫었어. 그래서 끝내려고 했어. 그런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 나야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수아는 당신이 그 유부녀한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우리 수아는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 이혼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딱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어. 그러니 여보, 내가 부탁할게. 그 여자 지금 정리해. 내가 죽고 나서도 여자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재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당신 젊고 능력 있는 남자니까 다른 여자 만나. 그 대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수아도 정부치고 살 수 있는 좋은 사람.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그런 짓 한 건 미안해. 그래, 정리할게. 정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앞으로 절대 연락도 안 할 거야. 지금 바로 연락처도 삭제할게. 그리고 회사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아니야. 당신이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병원 가자. 병원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괜찮아질 거야. 나을 수 있어.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우리 당장 주말 부부 관두고 같이 살자. 암 당장 치료하고 우리 앞으로는 무조건 같이 사는 거야. 응?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져 있는 아내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잠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긴 했지만 아내가 없는 제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함께 늙고 힘없을 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함께할 시간은 무수히 많이 남았고 시간은 지겹고 지루할 만큼 긴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잠깐 눈을 돌려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었으니까요. 내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듯 잠깐의 외도가 인생의 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내에게 독이 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절대 잘못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수도 없이 아내와 저 자신에게 얘기했지만 현실은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냉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항암 치료가 완치의 의미는 아니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듣기 좋게 둘러서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망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연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제가 수술을 못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 꼭 그렇지는 않다고 애매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죽음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으니 선생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명예를 걸고 살려내라고, 아니 살려주시라고 했습니다. 제 얘기가 무례하게 들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제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 아내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모든 걸 멈추고 아내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휴직계를 내고 아내의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항암 치료는 몸이 허약해진 아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면 몸은 너무 힘든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끝없는 구토 증세와 현기증에 배가 너무 아프다며 괴로워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일 수가 없어서 아이는 저희 어머니께 잠깐 맡겨두었다가 아내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매 순간순간이 힘든 고비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제가 이렇게나 고통스러운데 정작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아내의 고통은 어떤지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 통증만 좀 줄여달라고 옆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며 항암 치료를 12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검은 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 정도 이어지자 담당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항암 치료 이제 그만하자고요. 더 이상의 항암 치료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죠.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고 항암 치료를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하자니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냐고 했죠. 당장 다시 항암 치료 시작하라고, 지금 항암 치료 중단하면 죽으란 말이냐고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본인도 안타깝다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앞이 막막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는데 항암 치료도 하지 않으면 어디에 무슨 희망을 걸어야 할지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야 할 때를 아는 것처럼 서서히 끝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저보고 애써 웃어 보이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충분해.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보고 싶은 게 있거나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말해봐. 우리 그거 하자. 그러자 아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 아직도 욕심을 못 버렸나 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우리 수아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보고 싶고, 당신이랑 결혼 10주년, 20주년 여행도 가고 싶고, 우리 수아 대학 가고 남자친구 만나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당신하고 같이 우리 손자도 봐주고 싶고, 혼자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엄마 모시고 여행도 한번 가고 싶고.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지? 그런데 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짧은 거야? 나 살고 싶은데, 나 이것 말고도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나 왜 일찍 가야 돼? 왜 그래야 돼? 아내는 저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날은 저도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붙잡고 속에 울분을 토해내듯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어도 가슴에 맺힌 돌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내는 저한테 휴대폰을 세워서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하나 사달라고 하더군요.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치대를 하나 사다 주니 아내는 통증이 없고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괜찮을 때마다 혼자 방 안에 들어가 영상 편지를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USB에 녹화된 영상 편지를 담아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날이 많아서 녹화한 게 좀 많네. 나중에 당신이 적절한 시기에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꼭 당신이 원하는 날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끝내고 나니까 내가 할 일 다 끝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여보,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나 들어가서 좀 누울게. 그것이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는 홀로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가슴 위에는 저와 수아, 그리고 아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올려져 있었고, 아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수많은 영상이 USB에 담겨져 있었고, 그 영상의 맨 위에는 내가 하늘나라로 여행하는 날 당신에게 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틀었더니 아내의 모습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져 나왔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에 두건을 두른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를 보니 눈물이 핑 돌아 눈앞이 어른거렸지만 아내의 얼굴 표정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 얼른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여보, 내가 여행 떠나는 날 배웅하느라 고생 많았지? 나 목적지에 도착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라 이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무서운 곳은 아닌지 걱정했는데 여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봄 날씨에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 내가 여기 도착하니까 먼저 가신 아버지가 마중을 나오셨어. 내가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하나도 안 늙으셨어. 그때 그 모습 그대로시더라고. 여기는 더 이상 나이를 먹지도 늙지도 않는 아주 좋은 곳인가 봐. 내가 당신을 좀 일찍 떠나와서 슬프긴 하지만 젊고 아직은 예쁜 나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여보, 나 당신을 한때 많이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제 다 잊었어. 내가 떠나오는 마지막 날까지 당신이 함께 해줘서 나 외롭지 않았어. 먼 훗날 당신이 여기 오면 그때는 내가 마중 나갈게. 여기는 10년이 하루 같은 곳이니까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릴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우리 수아가 낳은 당신 손자 결혼식까지 보고 와. 당신이 아무리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주름이 많아도 나는 당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때도 여전히 멋있을 테니까. 나 당신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어. 여보,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나중에 만나. 사랑해.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내의 영상을 보는 동안 제 얼굴은 어느새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날 사랑해줘서 고맙고 날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땐 정말 미안했어. 당신한테 미안한 만큼 수아한테 잘할게. 절대 당신 실망시키는 짓 2번 다시 하지 않을게. 그곳이 좋은 곳이라니 너무나 다행이야. 여보, 나중에 만나. 그리고 우리 2 손 꼭 잡고 하늘나라로 같이 여행 다니자. 여보, 많이 많이 사랑해. 저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아마도 제가 마음으로 보내는 답장을 들었을 겁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앞으로 매 순간마다 크게 와닿을 겁니다. 수아도 저도 쉽지 않은 날들이겠죠. 하지만 먼 훗날 만났을 때 당신 빈자리까지 채워가며 우리 수아 잘 키워놓으라고,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다 왔노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씩씩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